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혁신위가 꾸려지면 제일 처음으로 5.18 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말했지요. 직접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은 제가 5.18에도 모시고 갈 거고 출발은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펴나갈 겁니다. 제가 혼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원래 전라도 순천이에요. 민주당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좋은 분 많이 계십니다. 서로 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헐뜯는 그런 분쟁의 이런 역사는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좀. 네, 조금 전에 언급됐지만 임 위원장은 전남 순천 태생이고 또 연세대 다니고 있을 때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시민군 통역을 맡기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수락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혁신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핵심 과제 중에 핵심은 저는 사실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반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 내년 총선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고 하면은 통합 또 외연 확장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호남 또 계층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민 이제 중산층 그리고 세대로 보면은 2030 같은 게 젊은 세대 그리고 성을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은 여성층이 우리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층 그리고 정치적인 노선으로 보면은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진보 계층 이런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우리 당이 돼야 되고 또 국정 방향이 기조가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혁신위가 역할을 해줘야죠. 그런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뇨한 위원장 개인이 전남 순천 태생이고 전라도 분이고 그리고 광주 5.18 때 대학생으로 가서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실상과 또 아픔 그걸 어떻게 또 보듬어 안고 또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또 잘 아는 또 확신과 열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우리 저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때 5.18 가서 우리 보승당으로서 처음 이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했지만 예. 광주의 아픔 또 5.18의 통합이라는 것이 그 일회성 이벤트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서 이뇨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최대 과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핵심으로 둬야 되는 과제가 통합이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어떤 통합인지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민 통합보다는 당내 통합부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라는 게 결국 당의 이견들 이런 부분들이 당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실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게 문제이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두 인물이 유승민, 이준석 두 정치인들인데 이분들하고 통합을 제대로 못 이룬다면 5.18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5.18 찾아가는 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020년 8월에 분명히 국민들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취임하거나 하여튼 무슨 장에 취임하시면 항상 찾아가는 이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뭐 의석을 많이 차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수도권이 격전지이고 수도권의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호남 출신들한테 주어오는 메시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긴장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디 딱 상징적인 곳을 찾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첫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당내 통합에 좀 더 예. 역점을 둬야 되지 그렇게 않나요? 쉬운 것부터 해야 국민들한테 영호남, 지역 갈등, 뭐 세대 간의 통합 이런 어떤 더 어려운 사회적 난제도 풀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 저도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 위원장이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를 재설정하느냐 이게 핵심 숙제 중에 하나다 이런 결과지를 받아들었는데 인 위원장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 건강한 관계를 새롭게 설립하는데 정립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 당 지도부하고 대통령실하고 서로 계기 없이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또 인식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르게 말하면 민심의 어떤 사나운 부분 같은 경우를 그걸 대통령실에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든지 또 민생의 어려움 같은 거, 현장의 아픔 같은 걸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 아니냐, 또 좀 거북스러운 또 부담스러운 이슈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만 외부에 있는 겁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민심을 잘 전달하고 있었는가요?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또 현장의 실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 김기현 대표나 최고위원들 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자주 대통령실과 대화하고 대통령과도 직접 또 이제 소통하고 그러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해왔고 거기서 할 이야기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늘 말씀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한 상황에서 아니다 뭐 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심에서 완전히 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도 퇴근하면 가족들 만나고 밖에 나가면 친지들 만나고 신문 보고 방송 보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여론이나 민심 또는 현장으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캄캄한 분이고 그런 분들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민심과 현장과 민생과 늘 소통 대면하고 있는 당이 그걸 조금 더 예민하게 또 빠르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이 그 당의 역할이다.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좀 충분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 때문에 인 위원장도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개혁을 또 혁신을 한다면은 그런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뭔가 좀 다른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인 위원장이 당 대표도 아니고 또 당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을 또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혁신이 조금 하고 나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뭘 한다기보다도 그런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떻게 거북스러운 이야기도 경청하게 만들어드리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편하게 서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쉬운 케이스를 만들어주면은 소통을 저렇게 하면은 어려운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도 저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잘 할 수 있구나라고 그게 쉬운 보여지면은 당도 그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인 위원장이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당의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인지 자체가 좀 의문이 들어요. 개별 정당의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기구인데 그래서 아마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전달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다 달려있는 건 대통령의 마음이죠.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국민의힘의 문제는 이제까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 상황을 보면 항상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는 불만을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까지. 근데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께 직언을 했었을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관들, 아, 그렇죠. 참모들의 역할이 문제다. 그렇죠. 충원은 여거이라고 이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 성격에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당의 목소리를 전달해야지 매번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를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께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태도 변화를 하실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은 전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수직적인 관계다. 이 부분이 여당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실에 있고 대통령에게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혁신위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인물들로 꾸려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역할과 앞으로 방향성도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인 위원장이 당내 대표적인 비윤계이고 같은 순천 출신인 천하람 순천감 당협위원장에게 참여를 제안을 했지만 천 위원장이 거절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작년에 우리 당에서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저는 이제 부위원장으로 네. 했던 그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본인 사실 뭐 저 지역구도 멀고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고 변호사 업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방송 출연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귀한 시간을 쪼개내 가지고 혁신이 우리 소위원회별로 또 전체 회의도 하고 소위회도 했는데 꼬박꼬박 나와 가지고 정말 좋은 전향적이고 참신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헤아려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혁신안을 당에서 공론 과정에도 안 올리고 의총에다가 회부해서 보고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취사 선택해서 선택하는 그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건데 공론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캐비넷에 그냥 사장돼 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로도 이제 그 천하람 위원장이 당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 낼 때 당에서 또 이제 공격받고 이런 것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이 정말 혁신할 생각이 있다면 그때 그 혁신안에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다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네. 그중에 상당 부분 좋은 혁신안만 받아들여서 실행만 해도 상당히 당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거는 물론 이제 혁신이 출범하면 그거 다 가지고 꺼내고 봅니다. 우리도 그래 했다시피 과거의 혁신안들을 다 보지만 어쨌든 저런 부분에 대한 실망 때문에 저렇게 거절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혁신위에 도움이 되려면은 천하람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면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천하람 위원장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당장 내년에 꼭 총선에서 당선돼서 여의도에서 정치를 해야지만 자기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좀 길게 보는 사람이고 예. 자기 한 명의 당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시야가 넓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저는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힘이 태도나 뭐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근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의 역학관계 이런 거를 바꿔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인데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변화의 폭을 좁히는 이런 수단을 이제 택하는데 천 위원장은 이걸로 불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당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에서 그냥 천하람 위원장한테 서운해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미 혁신위로 가지만 단순히 조금 국민들한테 이미지만 바꿔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당내 통합 자체도 어렵다라는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구도 속에서는 혁신위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활동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직전 혁신위에서 예. 부위원장을 하셨으면 예. 그때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출범했는데 이 기구 자체의 어떤 의미 그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에서 모든 거를 정말 공론화하면서 아예 다 같이 이야기를 하자. 오픈 마인드로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자세가 된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혁신위에서 성과가 못 나와가지고 혁신위도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혁신이 끝내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서 당이 바뀐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이 공감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힘으로 총선 이기겠다는 보관인데 혁신위가 뭐 또 이제 그만둬야 될 시점이 됐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 하면은 그때는 그 상태로 또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그 패배가 보인다고 하면은 패배 보이는 선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마지막 극약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극약 처방이라는 건 뭐가 되든 간에 현 지도부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 지도부도 어쨌든 이 혁신위가 성공하고 그 혁신의 성과를 현 지도부가 그대로 살려가서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전 그 혁신위와는 달리 지금은 강서보궐선거의 선거 그 패배 결과도 있고 총선도 눈앞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부나 당의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절체절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이번 혁신위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분위기는 보십니까? 형성이 이거 절박성은 형성이 되어 있죠. 지난번 혁신위는 사실 출범부터 이준석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딱 낙인 찍혀가지고 뭐 혁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혁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돌려도 답변도 별로 없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때보다 낫습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는 나은데 예. 이제 혁신위가 알아서 다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또 퉁쳐놓으면 또 안 되고 다 달라붙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다 던져주고 이렇게 혁신이 밖에서도 의원들끼리 혁신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구심점이 돼서 모든 의원들과 지도부와 다 머리를 맞대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고 예.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안이 나오면은 공론 붙여가지고 빨리빨리 선택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한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권한이 어디까지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라고 한계가 지어진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석이 많습니다. 뭐 과거의 선례들을 보면 되죠. 저희가 기억하는 양당의 혁신위 중에 기억나는 변화를 만들어낸 혁신위가 거의 없죠. 그나마 저희 당 내부적으로 보면 김상곤 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뭐 총선 출마하지 않는 이런 분이 딱 중심을 갖고 또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한계는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본인의 권한 범위 하에서 위임을 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의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민주당만 해도 얼마 전에 혁신위에서 혁신위안이 났지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고 또 당의 의총에서 다시 논의했고 그 다음 단계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당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한들 과연 의원들이 다 받아들여줄 거냐. 예를 들어서 영남 중진들은 다시 같은 데 출마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바로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뭐 낙동강 이남에 있는 분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네. 하루 만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는데 그래서 농담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수정했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정권이 그래서 뭐에 대한 정권인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저는 뭐 공천 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실제로 총선 앞두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들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들. 저희가 혁신위를 해본 경험으로는 뭐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정치권 전체가 정당 전체가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당 구조를 하나하나 구조나 또 행태나
또 문화나 또 의사결정 방식이나 이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고칠 게 없어서 손댈 게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해가고 짧은 기간 안에 또 그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천룰의 변화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은 게 문제이지 뭐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뭐 혁신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선의 네. 관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약도 있고 뭐 정책도 있고 인물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하나 녹여내는 게 이제 공천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인가, 당원들로부터 이게 동의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혁신위가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임 위원장은 일단은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기초를 튼튼하게 자기가 이렇게 혁신해서 잘 정리하면 그 위에 집 짓는 거는 쉬울 거다라는 말씀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토대를 잘 정리해서 혁신하면은 그 바탕 위에서 공천 진행되는 과정은 굳이 자기가 뭐 하지 않더라도 그 뒤로는 뭐 순탄하게 잘 될 거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어디까지는 하시고 어디까지는 마시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아마 더 많이 나갈 거고 못 되면 주춤주춤거리다가 핵심까지 못 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그 당의 제반 여건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시점이 총선이 바로 눈앞에 있고 지금 민심이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뼈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만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이걸 임 위원장이 얘기했다가 다음날 이제 바로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번복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내부 반발이 벌써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과거 발언이 자꾸 소환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께서도 이제부터는 조금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정제돼서 거침없이 하되 불필요하게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그걸 자꾸 해명해야 되고 이래 되면은 동력이 그의 힘, 그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아마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딱 정제돼서 하시되 네. 한번 던졌으면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그냥 소신껏 밀고 나가시고 그렇지 않고 본질과 관계없는 데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자기로부터 자꾸 소모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발언해놓고 알겠습니다. 해명하는 거 예.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영남 중진 관련해서 한마디만 네. 드리면 저는 그게 과연 혁신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에서 서울로 오게 되면 그 빈자리 누가 가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검찰 출신들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도 종국적으로 봤을 때 혁신으로 인식을 할 거냐라는 의문이고 오히려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좋아하는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별로 저는 혁신으로 성공하지 못할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진들이 지역구로 옮기는 것 자체는 그게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데 누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기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누가 거죠.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혁신위에서 제시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하죠. 그렇다면. 근데 그 부분이 영린인데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통합과 변화를 추구하는 와중에 이제 눈에 띄는 행보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안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 운동에 동참을 촉구하는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그러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주소를 게시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홈피에 버그가 있다. 수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서로 맞서고 비아냥하고 뭐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가르쳐 이제 오랜 원한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지금 시점에 해결 방법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안철수 대표 입장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이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한 번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은 엄중한 시기거든요. 국정이 어렵고 대통령께서 힘드시고 또 당은 내년 총선 앞두고 굉장히 또 어려운 그 과정에 있는 시기에 어쨌든 두 분 다 우리 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들이잖아요, 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개인적인 그런 그 갈등이나 감정은 그건 좀 제쳐놓아야죠. 공적으로 본인들이 이 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당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당에도 큰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레벨이 있는 건데 그 레벨에 맞게 행동 못하면은 본인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신뢰도도 또 떨어집니다. 본인들도 엄청 손해예요. 저는 이건 좀 자제됐으면 좋겠어요. 좀 대승적으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는 노원병 때문입니다. 그래요. 노원병 지역구가 지금 현역 김성환 의원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 안철수, 그다음에 이준석, 김근식 교수도 잠시 고민이 됐었고 홍정우, 노회찬 이분들이 다 물망에 오르거나 거기서 당선됐던 지역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김근식 당시 교수를 공천하려고 하다가 당내 불화가 있었고 바른미래당에 이런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모적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두 분이 싸우는데 안철수 의원 쪽에 붙어서 같이 싸워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준석 대표 쪽에는 몇 분이 있는데 원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의힘 자체로도 지금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 마이너스 이미지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께서 왜 이거를 파악을 못 하시는지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됩니다. 그냥 구원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쟁을 이어간다고 보기에는 너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그리고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 이유만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까지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목표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확고하게 없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존의 당원들이 불만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소구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당신들만큼 당을 사랑하고 해당 행위를 하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본인의 자기 정치적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를 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의 화합 문제가 당내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더 이상 체포동의안 문제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강성파들의 생각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 말 들어보시죠. 지도부에게 이번처럼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지도부에서 입장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지도부에서 당원들이 5만 7천여 명이 예. 징계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최고위 의결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상 필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데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당대표와 최고의 불협화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역할 분담입니까? 저는 이미 사실은 당내에서 정리된 이슈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경론이 있긴 했어요. 당대표가 거의 사실상 2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분위기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당대표가 오시고 당대표는 아무래도 좀 더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 총선까지의 긴 호흡으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정해졌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당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바꾸기도 어렵고 또 당에도
강성 정치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지층도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일부의 지지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할 정치인도 필요한 거죠. 저는 이게 뭐 배드카 국가 역할을 나눈다기보다 네. 각 정치인이 서 있는 포지션과 소구하고자 하고 있는 당내 지지자들의 계층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느낌은 이미 좀 상당히 지나간 이슈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혁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혁신 대비 징계 이게 논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최소한 감점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민주당의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송영길 두 전 대표의 총선 출마설인데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이 분들의 성을 따서 조추송 어벤져스라면서 환호를 하는 반면에 지도부는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실제로 출마를 할지,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 총선 전략과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 민주당에는 도움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민주당이 집권 20년, 50년, 심지어 뭐 100년까지 이야기했는데 5년 만에 내준 그 핵심 요인이 저 분들의 이슈라고 다 민주당 당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게 다시 리바이벌 됐을 때 당 자체에는 분명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총선 구도에 큰 악재가 될 거다라고 다 인식할 텐데 그런데도 열광하는 흔히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열성 이제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생각은 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도 우리 열성 지지층만 이제 표만 결집을 시켜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은 그 총선에 지더라도 그냥 그 민주당이 저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열성 지지자들, 뭐 개딸 정당 또는 확실한 이재명 정당,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순혈 정당으로 가는 것이 네. 그 뒤에 뭐 대선에도 유리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박수 쳐줄 일이 아니죠. 내부적 시선으로도 동의하세요? 저는 뭐 한 분 한 분마다 사정은 다 다른데 일단 저희 당원은 추미애 전 대표밖에 없고 네. 저는 세 분 다 출마는 할 거라고 봅니다. 소속 당이 어디인지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2020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고 저의 입장을 그거에 따라서 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저는 여전히 내년 선거에도 상당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해 못하는 저희 내부 정치인들과 어떻게 보면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되게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부적절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가족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똑같은 정치인으로서 보면 자꾸 그 자리에 저를 갖다 놓게 되거든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저 정도로까지 수사기관이 다 달라붙을 수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 이미 상당 기간 부인도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가 있었는데 이런 당원들과 정치인들의 미묘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도 되게 강성이신데도 거시기하다는 정도로 되게 표현을 못 하셨던 네. 거거든요. 당의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는 내년 선거가 중도층 30%가 있는 구도라고 보면 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한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거를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내치는 게 과연 이게 민주당 스타일이냐 이런 고민들인데요. 저는 당내 고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이분들의 선택이 스스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선거제 개편 말씀하시는데 선거제 개편 가능할까요? 총선 전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인데 결국 이 제3당의 출연이 용이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제3당을 만들면 최소한 비례대표를 몇 석 통해서 원내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거의 양당제가 고착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어떻게든 당내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뭐 경선을 통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출마하려고 고민을 하실 텐데 문제는 현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초나 돼야 이제 국회의장의 바람과 달리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이게 당이라든지 정치권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저는 내부적으로는 결국 그 시점에 국민들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측은지심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면 민주당의 후보로든 아니면 범민주진영의 후보로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저도 계속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모처럼 여야가 의미 있는 합의를 해서 이거를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실까요?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자영업 줄폐업 시켰죠? 집값 폭등시키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피켓을 떼는 여부는 나중에 간사간에 아니 원만한 진행을 떼달라는 거예요. 간사님이 떼라고 해도 저는 못 떼겠습니다. 안 되지 마. 안 되지. 국회 본회의장 또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여야가 고성과 야유를 주고받는 장면들 보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다 멈추고 비난 손피켓도 들지 않겠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은 너무 모처럼 반가운 얘기긴 한데 이게 지속될까? 총선 앞두고 또 보여주기식 쇄신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19대 말에 국회법 개정해서 선진화법 도입해서 몸싸움 없어졌잖아요. 네. 저는 정말 그건 잘했다고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몸싸움 할 때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로 좀 어색해하고 또 왜냐면 서로 이해하지만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학교 선후배들이고 예. 형 동생들인데 이러면 굉장히 좀 마음의 착잡함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말로 해야 되고 이거 저거 심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몸은 안 부딪힌 대신에 마음에다 빗을 팍팍 꽂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더 보시면 나빠졌어요. 예. 더 황폐해져 버렸고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겁니다. 고성하고 야유하고 모욕 주고 또 피켓 해가지고 아주 그냥 살벌한 그런 문구를 가지고 상대방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저게 이제 한 차례일 뿐이고 저거 가지고 다 국회가 뭐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거라도 하고 지켜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하나 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의원들 본인들이 정말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정말 300명 전원이 철저히 자기 자제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 그거를 첫 회의 때부터 명확하게 했습니다. 절대 발언할 기회 반드시 드릴 테니까 절대 상대방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그건 제가 지켰더니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본 그 300명 전원이 상대 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하더라도 또 자극이 되더라도 도발이라고 느끼지더라도 참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그래 하더라도 그중에 또 강성인 몇몇 분이 자기 자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공천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익 때문에 또 그 전략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잘 당 차원에서 잘 이 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 안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주든 경고를 하든 그 당 안에서 그냥 놔둬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당 안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나왔을 때 당 지도부가 그걸 주의 경고 또는 징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살아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신사협정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10월 이번 달 말이죠. 대통령의 31일. 시정연설이 있고 다음 달 9일에 노란봉투법이랑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이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여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러고 있어서 그때 최대 위기지 않겠냐. 시작과 동시에 최대 위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게 여야 합의가 되고
또 나름 노란봉투법들이 상정된 게 다 10월 30일 시정연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는 날인데 여당 입장에서도 그날은 대통령의 면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날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예. 날씨 작년에 시정연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고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대통령 연설 때만 없었죠. 민주당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예. 왜 안 들어갔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되게 중요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오는 날 안 좋은 모양새를 보이는 게 저희 당에서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희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에서 징계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초선이니까 앞자리에 앉거든요. 네. 그랬더니 선배들이 와서 뭐 하냐고 너 가만히 앉아서 초선을 함께 왜 목소리를 앞에 내라. 앉히는 거냐고. 이건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소리 쳐야지 혼자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혼이 여러 번 났거든요. 선배들이 가르치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똑같아요. 이건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의원들이 앞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문화를 당 지도부들이 바꿔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10월 달까지는 지켜지는데 11월부터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법안 처리가 첨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의원들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